발대자로 이렇게 해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북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협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억제가 실패해서 우리 땅에 떨어져서 핵 참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 영역일 텐데, 제가 사실 이 토론자들을 보니까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데서 가장 전문가이신 이용민 대사님, 그리고 억제 및 대응하는 데서는 최근에 책도 썼습니다. 북핵 억제 및 대응이라고 박기락 교수님. 이 두 분이 토론자로 나온 줄 알았으면 제가 심의원님 전화 왔을 때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저를 해놓고 그 전문가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게 무지하게 부담이 돼서 오늘 그 와병을 핑계로 안 나올까 하더라도 그랬어요. 사실 이제 뭐 앞에 축사하실 때 정우택 대표님과 박정희 장관님께서 그 하노이 회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결국은 1년 전에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갔다.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소위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는 기대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진핑하고 짜고 이제 쌍계 병행을 해보자. 북한의 비핵화는 하나만 흉내만 내고 평화체제가 되면 뭐 제재를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얻을 보상을 다 얻자고 하다가 북한이 내놓은 연변의 가치에 대한 서로 인식의 미스매치로 그 쌍계 병행은 안 되고 다시 쌍중단 형태로 돌아가 있는 이런 형태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부분 분들이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지금까지도 항상 저는 비핵화 가능성이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리스크와 코스트를 테이킹을 해서 제대로 안 해서 그랬지, 제대로 우리는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킨 노력을 제대로 국제사회화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고자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이영준 대사님이 전문가이시면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왜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느냐, 핵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와 북한이 느끼는 그 핵에 대한 강렬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나 우리가 주는 그 대가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가벼운 대가를 준 것이죠. 비상가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가는 쉽게 말해서 보상이라는 것과 제재라는 것인데, 이렇게 북한처럼 강력한 핵개발 동기를 가진 나라한테는 제재와 보상이 결국은 각각의 양립하거나 별도의 옵션이 아니라 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강력한 제재가 선행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재에 대해서도 적어도 2016년 11월 30일 나왔던 232로 민수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가 나오기 전까지의 6개 제재는 사실은 북한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영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효과 있는 제재를 한 번도 못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한 가지만, 우리는 플랜 B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거의 안 썼고, 근데 최근에는 북한이 쉽게 안 내려놓을 것 같다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노력은 아유 물건해갔다. 이제는 그냥 억제 및 대응 능력 갖추는 데 집중하자.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플랜 B를 집중을 하되 플랜 B가 혹시 안 됐을 걸 대비해서 플랜 B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순서적으로 플랜 B가 안 되면 그때,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는 그때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북한이 핵이 이번에도 그 가치를 느껴봤겠지만은 북한은 웬만해서 핵을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여건을 조성해야 북이 진지한 핵 포기를 고민할 것이다. 그다음에 북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질식 상태. 여기서 미국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중국이 나서야 돼요. 그러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이 북한의 핵 비핵화보다 북한의 존속을 더 중요시한 가치로 여기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는 이것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전략적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경제적 질식 상태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 북한이 이런 상태도 버티면 최후에는 군사적 해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믿게 만들므로써 결국 북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협상력만 떨어지고 더 험한 꼴로 협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꼴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평화적 비핵화의 여건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 하에서 우리의 목표, 소위 미국에서는 FFVD,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잔재까지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목표가 한미나 또는 국제사회가 한 번도 찌까풀이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략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줘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 같은 건 줘서 안 되겠죠. 줄 수 있는 것은 뭐 경제적 보상, 외교적 보상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줄래야 줄 수 없는 것. 북한이 체제 모순에 의해서 체제 위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런 걸 빼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상 리스트를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언제 줄 것인가 최종 단계에서 줄 것을 미리 줘버리면 비핵화 열차는 그 순간에 멈춰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줄 것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 타결은 일괄 타결을 해야 됩니다. 절대 단계적 동시적 타결을 하면 안 되지만 이행은 아마도 협상은 일괄하고 이행은 아마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단계는 최대한 통합을 해서 단계의 수를 줄여야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개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재구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결국은 북한 비핵화가 성공을 못했다는 가정하에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첫 번째는 나머지 뒤에는 이제 조금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 첫 번째는 일단 기존 가장 손쉬운 게 한미연합 방위체제부터 같이 가다듬어야 돼요. 지금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 작전계획인데 이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초기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권 생존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초기에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죠. 북한이 핵이 몇백 발이 있어도 사용 안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권 말기에쯤에, 전쟁 말기에쯤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전쟁 한 3, 4주 이상 지나면요, 북한이 핵무기 쏠래도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공군력이 다 북한의 기반을 파괴했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남았다면 그것을 외교적인 딜로서 사용하겠다니까 결국은 뭐로 전제하고 있냐면 북한이 핵이 많아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비가 사실은 가정에서 그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북한이 개전 초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바꿔서 한미연합 작전계획부터 그에 대한 훈련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핵 억제, 이제 두 번째 억제, 이게 기본이고 억제인데
억제는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핵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지금 확장 억제라고 하는 큰 정책 내에서 핵우산, 확장 억제 수단은 핵전력, 그 다음에 비핵 보통 일반 재래식 전력, 세 번째가 MD인데 이 중에서 핵우산, 이 핵우산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되던 소위 말해서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나토와 같은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핵 공유 체제를 만드느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 미국의 핵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술핵 무기 배치는 사실상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에가 있는데 일부가 300여가는 미본토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옮겨와야 되고, 그다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작년도 NPR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강도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강도 핵무기가 개발되면 또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재배치를 하고 뭘 하는 데는 국내에 반대도 많겠죠. 80년대 사실은 운동권 주사파들이 반전, 반핵, 반미, 여기 반핵이 이제 전술핵무기 아닙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고, SLCM에 배치해서 저강도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함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육상에만 배치하면 그 지역 성주 사드도 보시다시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 주민과 운동권이 좌익되는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의 그런 정치적 이슈를 넘어야 되고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도 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술핵 무기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가, 야, 전술핵 무기 배치됐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핵동결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게 또 없어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도 있으니까 전략적 유불리를 잘 따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공유 협정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핵공유 협정 자체가 훨씬 더 제약 요소는 좀 덜하다고 보고, 핵공유 협정을 만일 맺게 되면 핵 균형도 되지만 또 중국한테는 나토식과 같은 핵공유 체제가 소위 아시아에서 중국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인센티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도 아무튼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위 핵 확산이 믿음지 못하면 가장 확실하면서 우리가 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위권 핵무장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권 핵무장을 추진하면 잘 아시다시피 핵확산 금지령 10조가 그 관련 근거가 될 것이고, 북한도 아마 여기를 근거해서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도 논리상 보면 개발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북한은 NPT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P5 국가 외에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스라엘 NPT 아예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국제가 사회가 묵인을 하면 소위 사찰을 받을 임무는 없는데, 우리는 핵안전협정, NPT도 당연히 있으니까 핵안전협정도 들어서서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NPT 10조에서 NPT를 탈퇴해야 되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압박이 많겠죠. 하여튼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 구조는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 특히 북한과 달리 세계에서 GDP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11개 유엔 제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 하나 정도만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고, 제재까지 아마 제재를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만 놔두면 아마 우리 자원시장부터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기면 결국 지도자와 국민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죠. 말은 크게 떨어놓고 당장 유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흔들려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충격이 가해지면 국민들이 또 언제 그리냐는 듯이
그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못 먹고 사느냐, 원위치해라 이래버리면 추진했던 사람이 뻘쭘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웬만한 그걸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가 없이 핵무장을 섣불리 꺼내기 대단히 어렵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 자, 그렇게 국민의 어떤 의지가 결집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NCND를 하면서 사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불확실 핵보유 전략을 취해 나가거나, 그 다음에 조금 그걸 내부 위주로 한계를 해서 일본처럼 마지막 단계만 유보한 채 중간 단계에 그 핵 잠재력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을 한다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보적 힘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미 협상 레버리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결국은 지도자와 국민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 이제 이건 핵이 아니고요,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구조냐면, 북한도 우리나라 같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공포의 값어치가 양국 국민의 수백만의 목숨이라든지 어떤 대량 파괴일 겁니다. 근데 북한은 왕조 국가예요. 북한의 셈법은 평양 시민 수백만보다 김정은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 주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총폭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한과 우리의 거래할 수 있는 공표의 균형의 거래 대상은 김정은의 목숨과 우리 국민의 수백만의 목숨이 등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김정은은 자기 목숨이 더 고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의 안위에 결정적인 위기를 줄 수 있는 무기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장거리 공대함, 지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잠수함이 갖고 있는 어뢰, 김정은이가 특정 서식에 머물 때 그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미국의 GBU-57 막 같은 경우는 강화 콘크리트 60m, 일반 토사는 300m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0m, 300m 무너지면 500m 땅굴을 파고 있어도 못 끼어넣고 무너지면 어떻게 나오고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가 일반 아파트에서 시행할 수 없는 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빤하거든요. 한 20개 정도만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을 가진다면 김정은이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GBU-57은 지하를 뚫지만 그 위력을 지상을 펴는 게 GBU-43,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드로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 완전히 펴는 거거든요. 이런 건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인민무력부 주변에 있는 걸 지상을 다 태우고 마법을 써가지고 그 지하시설을 다 부실 수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핵무기 못지않은 공포의 등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당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 안 해도. 자,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해부산의 신뢰도 정도와 함께 한국이 비핵 첨단 전력으로 김정은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다면 이 핵과 비핵이 합쳐서 공포의 균형의 완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비핵 첨단 전력에 대해서 억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억제 능력을 가지는데 만약 이게 실패해서 북한이 그래도 핵무기를 사용한다. 사람 킬체인이죠. 킬체인은 쏘기 전에 지상에서 경멸하는 겁니다. 이건 간략하게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은 고정시설이었고 이동시설이 있습니다. 자, 고정시설은 뭐냐면 북한의 결국은 핵을 쏘는 것은 미사일이거든요. 미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이 대대가 있고 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사령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이 라인으로 대통인데 요 그것들이 고정시설인데 이 중에서 미사일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미사일 여단본부와 대대 주둔지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신시설이 부시면 미사일이 날아갈까요? 못 날아갑니다. 미사일이 태기 전개했습니다. 쏠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쏘아하고 카운트다운하고 날아갑니다.
이게 일반 대포도 아니고 특히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야 너 전개해서 한 30분에 군문복직 쏴버리다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결의를 보면 핵미사일은 최고사령관만 그러니까 김정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좌하는 참모는 그들이 명시를 해놨어요.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전략사령관, 포병사령관 이 보좌를 받아서 정찰국장 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시 없어요. 말단부대에서 전개해서 태일에 핵무기를 못 쏩니다. 어느 나라든 핵단추니 뭐니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전개했다가도 못 쏘겠죠. 자, 두 번째는 그게 탄약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부셔버리면요. 태일은 미사일 한 방만 날아오나 쏘고 나서 다시 재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1000발을 가졌든 10,000발을 가졌든 지금 120에서 80에서 한 200 대개 한 100미역이 갖고 있는 태일 발수만큼만 있는 거거든요. 탄약 고정시설 부셔버립니다. 자, 그렇게 된 거니까 이 고정시설 부시는 것만 하더라도 북한의 소위 미사일, 핵미사일 능력을 현저히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미사일을 쏘려면 주둔지에서 나와서 어딘가 사격 진지로 가야 되겠죠. 여기 전부 다 산악지역입니다. 그 장축자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빤하죠. 항공사진을 찍으면 빤합니다. 그런데 착잡한 산악지역입니다. 다 교량하고 터널이 있습니다. 이걸 부셔버립니다. 그럼 오도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그러니까 북한이 130대의 태를 일시에다 전개해라. 이런 결심을 김정은이가 했다 치더라도 130대 중에서 상당수준은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피해서 잽싸게 동작 빠르게 이동해서 사격진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격진지만 바라보고 거기다 스텔스기나 뭘 넣어서 부셔버린다든지 거기다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북한이 태이 거의 작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집중 봐서 우리가 타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이 고정 표정만 효과적으로 잘 타격을 해야 돼요. 북한의 능력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몇십 발 안 남은 태를 실제 눈으로 보고 때리는 능력을 정교하게 만들면 우리 킬체에 얼마든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쏘았다. 그럼 KMD를 만드는 거죠. 지금 1중 방어가 아니고 우리가 2중, 3중, 4중,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3, 4중 방어를 하면 단 한 발도 안 떨어뜨리고 낙하는 안 시키고 공중에서 100%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돈만 제대로 놓고 개념만 제대로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안 하고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 체제를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사후관리 체제를 갖추면 됩니다. 우리 민방위 체제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막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위협은 항공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사등 포탄이 있을 거고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미사일 중에서 재래식 탄두르단 미사일이 있고 핵미사일이 있으니까 4개의 위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민방위 훈련하면 가장 위협이 안 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북한의 항공기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항공기는 이제는 대한민국 영토에 폭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한미연합 공룡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사등포인데 장사등포는 콘크리트나 흙의 침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건물 옆에만 들어가면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도 갈 때 야외 노출된 4명만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탄두르단 즉 미사일 역시 콘크리트 침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 옆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유리창 옆에 들어가면 유리창에 맞으니까 위험하니까 건물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단지 북한이 스쿼드 중에서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타겟이 있는데 그것은 1m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활주로를 파괴 안 하고 그 비싼 아까운 스쿼드를 특수탄을 서울 시내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런 국회의사당 같은 이런 건물은 절대 안 다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의 강도를 따지면 재래식 탄두를 탄 그 스쿼드 미사일도 적절한 경보수단과 국민의 훈련만 되어 있으면 안 다친다는 겁니다. 핵무기입니다. 그럼 핵무기의 위력은 뭐냐? 처음에 1차가 1억도 열이 발생합니다. 열파. 바로 이어서 초속 50m의 폭풍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게 연기를 버스구름을 올려서 먼지와 함께 방사능이 나옵니다. 열폭풍 방사능입니다. 그런데 열폭풍은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열과 폭풍은 지하로 진출을 못합니다. 그다음 방사능도 흙 90cm, 벽돌 40cm, 콘크리트 30cm를 추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산지한 지하시설에 적절한 척배장치만 있으면 방사능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목조 건물에다가 이런 개념이 없어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핵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봐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조기경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포병 레이더까지 다 있어가지고 날로 6, 7분 동안 이제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은 군하고 잘 연동시키면 빨리 연락하면 6 내지 7분 내로 빨리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민간과 통합방위법, 민방위법부터 여러 가지 법 개정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방어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샤프 정치부터. 얘는 우리가 스위스 하는데 스위스가 인구의 113%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스위스 113%에 비해서 7배입니다. 스위스가 70조가 되거든요. 스위스는 근데 아예 맨 땅에 땅을 다 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하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시설을 갖추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조보다 훨씬 적은 돈은 이런 해양물에서 내문될 텐데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기파에 비해서 중요한 핵심 장비들은 별도 이중문을 가진다든지 지하의 차폐시설 평소부터 보관한다든지 이런 노력 그 다음에 국민과 정부의 행동력 그래서 이런 민방위 체제도 이제는 비행기 잡고 이런 게 비행기에 대한 게 아니라 핵미사일에 대한 것을 거대하게 준환을 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